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68쪽이에요. 268쪽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물론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그런데 정부에서 사적 시장의 주택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사적 시장보다 더 공공시장에서 값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공공시장에서 더 싸게 공급하는 것. 그래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돼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방법에 해당된다. 아예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구분해 보려고 그래요. 시장을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 수량,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현행 임대료가 여기서 정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료는 R0고 수량이 Q0인데 이때 이 현행 임대료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를 했더니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임대료를 보조했더니 그 돈에 비해서 얻어지는 혜택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사적 임대주택 시장, 사적 임대주택 시장인데 기니까 좀 줄이면 사적 시장. 그런데 여기에 공공시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LH공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줄여서 그냥 공공시장인 거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어차피 정부의 정책 논리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아니에요. 그럼 굳이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지 맙시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적 시장 옆에 인근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적 시장에서의 주택과 품질은 거의 유사해야 돼. 그러면 시장은 일단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품질이 유사한데 거의 똑같은데 얘보다 더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싸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대료를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공급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와요. 수요가 줄어. 사적 시장의 수요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가 R1으로 떨어지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둘로 나누면 단기 효과를 보면 사적 시장의 수요가 주는 거예요. 임대료가 하락해. 이유는 공공시장에서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는 공공시장에서 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적 시장에서 수요가 줄에 따라서 임대료가 하락할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임차인도 혜택을 보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니 이쪽으로 수요가 이동해 왔다. 이동해 온 사람은 혜택 본다.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준다.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의 임대료 차액만큼, 그 차액이 뭔데? 요거. 주거비를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의 임차인 모두 혜택 봐요. 단기는. 그 다음 장기로 갈까요? 장기 효과입니다. 장기에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줄인다고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렇게 준다고요. 공급이 줄면서 임대료가 도로 올라가요. 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도로 올라가니까 사적 시장에 남아있던 임차인의 혜택은 사라지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만 혜택 봐요. 그리고 사적 시장의 공급량은 여기까지 줄어요. 그러니 장기의 사적 시장의 공급량은 준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공급량에는 변함이 없어요. 사적 시장에 준 만큼 공공시장에 들어서. 그래서 사적 시장의 공급은 준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임차인의 혜택은 사라진다. 공공시장에서는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다. 여전히 장기에도. 그래서 여전히 이때 누리던 혜택을 계속 누린다. 그러면 결국은 공공시장은 단기나 장기나 모두 계속해서 혜택을 보지만 사적시장은 단기는 혜택 보나 장기는 혜택이 사라지게 되죠. 아울러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변함이 없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해온 임차인만 그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를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공공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사적시장의 임차인의 혜택은 사라지고 공공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그래프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의미는 이것만 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는 모두 혜택 본다. 장기는 공공시장 이동한 사람 혜택 본다. 하나만 더. 여러분 사적시장만 있었을 때 사적시장의 임차인 갑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갑돌이거든. 사적시장만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적죠. 근데 공공시장이 또 하나 만들어지면 대체제가 만들어졌죠. 그럼 선택의 폭이 커졌죠.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사적시장의 수요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은 사적시장의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크게 만들어서 자 그럼 대체제가 만들어지면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탄력적이 되고 대체제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랬죠. 그래서 대체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좀 이따 부동산 조세에서 또 언급을 해볼게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부동산 조세 그리고 귀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책은 278페이지. 278페이지. 먼저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전가라는 용어가 있고요. 귀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가는 뭐냐? 말 그대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세가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현상?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임대인, 여러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자는 임대인이요, 그죠?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자인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더니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렸네. 그래서 세금의 일부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떠넘겼어. 이게 전가.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전가는 그런 전가만 공부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그것만 나왔거든.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수능 보는 아이들은요. 소비자,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전가도 다 배워.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공급자가 임대료나 가격을 올려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전가만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임대인.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주택 소유자. 거기다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더라. 그래서 일부를 세금의 일부를 임대료 속에 포함시켜서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 전가 이렇게. 자, 그럼 전가를 하면 전가를 통해서 임차인도 세금을 부담하지만 그렇다고 그 세금 전체를 전부 다 떠넘기지 못하고 일부는 임대인도 부담하겠죠. 그러면 임대인도 세금을 부담할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전가를 통해서 임차인은 얼마나 부담하고 임대인은 얼마나 부담하는가, 수요자는 얼마나 부담하고 공급자는 얼마나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귀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는 정부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 여기서 부동산 소유자는 주택일 때는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수요자 아니야. 이해 가셨어요? 부동산 소유자, 말하자면 주택 소유자가 집주인.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다? 임대인. 그럼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럴 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일부를 떠넘기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니까 실제로 조세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귀착이라 그래요. 귀착.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 그 문제를 따져볼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조세 귀착과 관련해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탄력성하고 민첩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주택정책 할 때 일부러 기초적인 얘기를 또 해본 거예요. 자, 가기 전에
살짝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해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때 세금을 다 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그럼 취득 단계에서 내는 국세는 뭐가 있지? 예? 취득세라고요? 취득세가 국세야? 그럼 뭐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상속세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보유 단계 때 내는 국세는 뭐가 있죠? 재산세가 국세야? 네,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처분 단계 때 내는 거는 드디어 아는 거 하나 나왔어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아니 원래 알아도 시험장에 가면 그래요. 갑자기 물어보면 그러고. 그 다음에 재산 지방세 같은 경우로는 취득 단계 때 내는 거에 그렇죠. 취득세가 있고 보유 단계 때 재산세가 있고 처분 단계 때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세법에서 배우는 건데 부동산학개론에서 왜 언급이 되느냐? 제가 누차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초과정에서는 적어도 1차, 2차를 함께 공부하는 게 좋고 1차만 하더라도 기초과정만큼은 다른 과목을 들어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세요. 누가 봐도 세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세법 문제예요. 그러면 좀 전에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알았다면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보유 단계 때 내는 국세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종부세. 그러면 지방세로는 재산세, 기억의 종부세, 니은의 재산세. 그리고 처분 단계 때 국세로는 양도세. 누가 봐도 다 밀본이지.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뿌리는 문제야. 다 맞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걸 틀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건 맞아줘야 돼. 그런 데 있어서 다른 과목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시법을 공부했더라면 어때요? 지목도 쉽게 들리고 필지가 뭔지도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들이 쉽게 들어온다는 거지. 공법을 공부했더라면 용도 지역 주거제 이야기할 때 용도 지역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잘 들린단 말이에요. 용어에 관한 측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론에서 배우는 재산세 부과 효과를 따져볼 건데 시장을 먼저 임대주택 시장을 가정해서 틀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뭐가 거래가 되냐면 임대주택이 거래가 되고 따라서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임대주택이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누구예요? 임대주택의 수요자. 임차인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자. 임대인. 그럼 임대주택 시장의 참가자는 둘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임차인하고 임대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임대인 공급 곡선, 임차인 수요 곡선. 그리고 여기 R은 가격과 똑같은 논리야. 다만 임대료로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대료일 뿐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임대료인 거죠. 그리고 수량, 그리고 정상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해? 임대인한테 부과하지. 임대주택 시장에서 재산세는 집주인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럼 임대인은 재산세를 뭐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1번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2번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비용으로 받아들이죠. 그럼 비용의 증가는 어느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랬죠? 비용의 증가는 비용 곡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랬죠?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효용이고 편익이고 공급 곡선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가 단위가 원이니까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좌상향 이동 그런다 했죠. 그럼 세금이 100원 부과되면 100원만큼 이게 세금 부과 크기거든요. 100원만큼 좌상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세금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최초의 균형점 얼마고? 2제로. 나중 균형점은 2원이다. 그러면 왜 균형점이 여기로 이동하게 됐느냐? 세금 때문이요. 그럼 우리는 세금 효과를 분석할 때 어느 점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되느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왜? 여기는 최초의 점이잖아. 세금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럼 세금 효과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세금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이 가져오는 거야. 똑같이. 요 화살표를 이쪽으로 가져올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가져올 건데 세금 때문에 어쨌거나 올랐죠. 이만큼이 올랐잖아요. 이 오른 부분은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임차인에게 떠넘긴 거예요. 떠넘긴 걸 아까 정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임차인의 부담인데 저걸 조세 전가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서 양이 줄었죠. 양이 주는 걸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3번 반복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원 배분의 왜곡. 한 번 더. 자원 배분의 왜곡. 한 번 더.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 그래요. 양이 줄었어. 세금 때문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양이 많은 게 임차인에게 유리해, 적은 게 유리해? 많은 게 유리하지. 그러면 정부는 임대주택의 양이 많길 바래, 적길 바래? 많길 바라지. 근데 세금은 적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뭐예요? 왜곡을 시킨다고 시장을. 필요량보다 적어지니까 양이 줄어들기니까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고. 그럼 적정량이 여기가 10개라고 해봐요. 가격은 1,000원이고 여기가 10개라고 해봐요. 여기가 1,000원이고 여기가 임대료가 1,000원이고 여기가 10개였거든요. 근데 세금 때문에 8개로 줄었어. 그럼 적정량보다 적어졌죠. 그러니까 적정량보다 적게 만들어 버려요. 세금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약자가 임대인이야, 임차인이야? 임차인이잖아. 그럼 정부가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부가 의도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지. 그러나 시장 원리를 통해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세금에. 그것도 세금의 부작용이야. 자, 양이 주는 것도 부작용이고 전가도 부작용이고. 말뜻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부작용이잖아. 임차인이 부담이 느는 거 부작용이잖아. 전가도 부작용, 양이 주는 것도 부작용, 자원 배분 왜곡도 부작용.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금 부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아까 임대주택 시장에서 기본적인 틀을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세금이 100원 부과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 근데 세금 100원 부과된 효과를 어디서 따져보자. 여기서 따진다 그랬죠. 이게 100원이야. 그럼 100원을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100원만큼. 그럼 이거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느닷없이 R2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되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R2는 여기를 기준으로 100원만큼을 쭉 밑으로 내려 그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편의상 제가 써볼게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원래 이랬거든요. 원래 자 봐봐요. 제가 앞으로 쭉 분석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100원만큼 세금이 부과되자 공급국분이 이렇게 이동했다 그랬죠. 그러면 최초의 금액 여기가 1,000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1,000원. 그리고 아까처럼 10개였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네.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어서 이 100원만큼을 이쪽으로 가져오자 그랬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 100원만큼인데 얼마나 올랐나 봤거든요. 위에 여기 이 금액이 얼마 올랐나? 세금 때문에 얼마 올랐나 봤더니 1,060원이 된 거야. 이게. 그리고 거기서 100원만큼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럼 1,060원에서 100원을 빼봐. 어려운 계산이에요. 1,060 빼기 100. 그래 960. 여기가 960이 됐어. 그 960원을 임의대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이게. 느닷없이 어디서 나왔나가 아니라 그대로 100원만큼을 빼서 표시한 거야. 그냥 R2라고. 뭘 하기 위해서? 세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8개로 이렇게 주는 건 자원 배분의 왜곡이고 얼마가 정가됐고 60원이 정가됐고 자 60원은 떠넘겼어. 100원 중에서. 못 떠넘긴 게 얼마? 그죠? 40원. 이건 누가 부담해야 돼?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그 임대인의 부담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R2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거는 누구의 부담이라고요? 임차인의 부담. 그걸 저를 돈으로 말해보면 그냥 60원이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누구의 부담이라고요?
임대인의 부담. 그러면 이제 요걸 지워서 확실하게 보잔 말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다 써놓으면 되게 지저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써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기초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임대인의 부담은 시험 때까지 노란색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임차인의 부담은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건 임차인의 부담이고 이건 임대인 부담이더라. 그럼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해보자 말이에요. 자,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100원이었는데 1000원이었는데 참 원래 1000원이었는데 거기에 얼마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그럼 세금 효과를 따져보니까 얼마 올려받았어? 60원 올려받았대. 이렇게 60원 올려받았어. 그 60원이요. 그럼 60원 올려받았고 자 100원 중에서 못 올려받은 금액이 얼마야? 40원. 그 40원은 누가 부담해야 돼?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1060원에서 100원을 뺀 금액이 960원이더라. 그 960원을 이렇게 표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금액이 40원이더라. 그러면 60원은 뭐고? 임차인에게 전가한 금액이고 40원은 뭐고? 임대인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거지.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의 부담, 요건 임대인의 부담. 이렇게 각각 세금을 부담하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가를 통해서 각각 주체가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마나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귀착을 해요. 그럼 조세 귀착은 60원은 임차인에게 귀착되고 40원은 임대인에게 귀착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노란색이 더 클까 파란색이 더 클까에 관한 문제가 또 생겨요. 누가 부담이 더 클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즉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 얼마였다고? 1000원. 근데 세금 때문에 1060원 올랐죠. 그러면 임차인의 관점에서 봐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면 그때 임차인은 얼마를 냈죠? 1000원을 냈지. 근데 세금이 부과되자 전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얼마 내게 됐죠? 1060원. 그럼 임차인은 그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낸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다음 임대인은 원래 얼마를 가져갔죠? 1000원 가져갔죠. 그런데 언제나 임대인이 가져가는 금액이란 어떤 분들은 1060원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형식만 그럴 뿐이지 1060원 받아서 금액 받아서 거기서 100원을 떼서 세금 세무서에 내고 언제나 세후소득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960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가져가는 금액이라든가 임대인이 받는 가격이라든가 임대인이 받는 가격, 임대인이 가져가는 가격 이거는 언제나 세후소득을 말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임대인은 원래 얼마 받았는데 1000원. 그런데 얼마를 떠넘겼고 60원. 그러니까 임차인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게 되고 임대인은 원래 1000원을 받아서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그 중에서 자기 소득 가운데서 40원만큼은 세금을 내야 되므로 실제 가져가는 금액은 960원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고. 수요자는 더 높은 가격을 내고 공급자는 더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고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낮은 가격 아니죠. 더 높은 가격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후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이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은 세금 내기 전보다 더 낮은 금액을 가져가게 된다. 낮은 금액이란 더 적은 돈을 가져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계속해서 앞으로 또 반복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누가 더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파르게 그린 비탄력적인 경우를 봤어요. 가파르게 그렸더니 글쎄 보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 크기가 임차인의 부담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더 커. 그 임차인의 부담이 더 크네. 임차인의 부담이 큰 이유가 임차인한테 많이 떠넘겨도 이 사람은 임대료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탄력이란 말은 임차인이 반응을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떠넘겨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원래 둔감한 사람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임대료에 대해서 왜 둔감하냐? 멍청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마땅치가 않다고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높은 임대료를 물고라도 임대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지. 이것은 그만큼 전가를 많이 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나 수요가 탄력적이 되면
임차인이 반응을 민감하게 하죠. 그래서 올리면 수요를 적게 해버리니까 많이 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임차인의 부담이 적죠. 그래서 여러분은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크고 탄력적이면 부담이 작은 거 노란색에 집중해서 보세요. 확인하셨어요? 이번에는 공급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급이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가파르고 비탄력적인 경우는 파란색, 공급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죠.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탄력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원리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이제는 공급 곡선을 완만하게 그린 탄력적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파란색 그림만 봐봐요. 공급자 부담이 작지. 그럼 이제 봐요.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크고 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작다. 수요든 공급이든 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래프보다는 제가 말하고 하는 정리 이런 얘기지. 그게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탄력적이란 말이 나오면 민감하다는 뜻이고 따라서 민감한 쪽은 부담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조세 부담이 작다 그래요. 비탄력이라는 말은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임대료에 대해 둔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다 그래. 따라서 여러분 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작다.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크다. 그러면 이게 수요라고 해봐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누구의 부담이 작으냐면 수요니까 맞추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구 부담이 작으냐면 수요자 부담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엔 공급 얘기해봐요.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작으냐면 공급자 부담이 작은 거예요. 공급자의 부담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탄력적인 쪽을 보자고요. 비탄력이면 조세 부담이 큰데 수요가 비탄력이라고 말하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급해 볼게요.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 부담이 큰 거예요. 정리하니까 이래요.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작고. 자, 극단적인 걸 해볼게요. 완전이란 말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 완전 탄력은 완전 민감이죠. 그럼 하나도 안 부담해. 하나도 안 부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가 하나도 안 부담해.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공급자가 하나도 안 부담해. 이때 짚을 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작은 건 이해가 됐는데요. 수요가 탄력적인데 왜 공급자 부담이 작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색깔 맞추셔야 돼요. 수요는 수요끼리, 공급은 공급끼리. 또다시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 부담이 큰데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다 부담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다 부담해요. 자, 이제 대충 헷갈리더라도 감은 잡으셨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발로? 이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암기할 포인트가 뭐냐? 조세 부담은 탄력성 크기와 무조건 반대예요. 탄력성이 큰 쪽이 부담이 작아. 다시요. 조세 부담은 탄력성 크기와 반대예요. 무조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빗자가 붙으면 무조건 세금이 큰 거야. 탄자가 붙으면 작은 거야. 빗자가 붙은 쪽은 비탄력적인 쪽은 크다. 탄력적인 쪽은 작다. 이거 암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다. 빗자가 붙으면 탄력성, 빗자가 붙으면 크다. 탄자가 붙으면 작다. 비탄력적일 때 크다. 비탄력이면 둔감하다. 뒤집어 쓴다. 이해 가셨어요? 따라서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비탄력이면 둔감하다. 세금도 뒤집어 쓴다. 완전 비탄력이다. 온팡 뒤집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대신 탄력적이면 부담이 적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책 28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이 말의 뜻은 잘 봐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이 반대라 그랬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큰 거잖아. 그럼 탄력성이 클수록 당연히 부담은 작아진다 그런 얘기죠. 탄력성과 반대잖아. 그러면 비탄력이란 말은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 크기는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죠. 그럼 수요 말고 공급해 볼까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란 말은 공급이 클수록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 부담은 작아지죠. 근데 공급이 비탄력이란 말은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 부담은 커지는 거죠. 이렇게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다. 결국 상대적으로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여서 탄력성이 낮은 쪽이 부담은 더 많이 부담하고 탄력성이 높은 쪽이 부담은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과 무조건 반대다. 탄력성 크기와 조세 부담은 반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이래. 그럼 수요자가 다 부담하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 공급자가 하나도 안 부담하니까 전액 수요자가 모두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 하나도 안 부담하죠. 그리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자는 다 부담하죠. 그럼 공급자가 결국 다 부담한다는 뜻이잖아. 이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크다. 완전 비탄력이면 다 부담한다. 탄력적이면 부담이 작다. 완전 탄력은 하나도 안 부담한다. B자가 붙으면 부담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 해봅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제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을 하면 사적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죠. 그럼 대체재가 많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이 말은 대체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선택의 폭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시장의 수요 탄력성이 커지지. 대체재가 만들어졌으니까.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정책이 사적시장의 수요 탄력성을 크게 만들고 그럴 때 결국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기본서 281페이지지만 여러분 여기 기본서 앞쪽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기본 이번 과정에서는 사실 안 했다고. 저걸 이제 심화 과정에서 또 하는데 그 심화 과정에서 하지만 여기서 또 기초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책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프는 없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소비자 잉여가 뭐고 생산자 잉여가 뭔지를 이야기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저쪽은 단위가 가격이니까 원이고 여기는 수량. 수량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면적으로 하면 제곱미터 할 수도 있고 혹은 실 단위로 1실, 2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메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제가 수요 곡선은 효용을 나타내고 공곡선은 비용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효용이 만족이라고 해요. 근데 만족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효용이고 이걸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저게 단위가 원이니까 표현한 게 편익이라고. 그러면 이건 편익을 나타낸다. 편익 곡선이다. 편익이니까 수요 곡선 높이만큼 이 사람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은 뭘 말한다? 의미가 이 사람이 얻는 만족이니까 이만큼까지 낼 의사가 돈 금액을 낼 의사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왜 물건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렇게 내겠다는 금액이 줄어드냐면 사람들의 만족, 효용이라는 게 첫 번째에서 제일 커요. 배가 무지 고픈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밥상을 받았다. 첫 번째 한 그릇에서 제일 만족이 큰 거예요.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고 밥 한 그릇 더 줬다. 첫 번째 만족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만족 더 떨어지고 더 점점 만족이 줄어가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게 사람의 만족이라면 이 사람은 돈을 얼마만큼까지 낼 의사가 있냐면 이만큼 낼 의사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시장에서 돈을 낼 의사가 있는 금액이 이거라고. 그런데 실제 이제 공급도 보자고요. 공급 곡선, 비용 곡선이라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 비용 곡선이야.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이 이만큼 든다면 만약에 물건을 여기까지 공급한다 치면 최소 이만큼 받아야 돼. 이게 공급자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해졌다고 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만큼 돈 낼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건을 이만큼 사니까 이만큼 돈 낼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가격이 여기서 정해졌네.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낸 거냐면 이만큼 낸 거야. 그럼 이만큼은 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더 낼 수도 있었지만 안 낸 금액이라고. 말하자면 소비자는 10만 원 들고 시장에 나갔거든. 나 10만 원까지 살 마음이 있어. 근데 얼마냐? 8만 원이래. 2만 원 덜 냈네. 여기 2만 원이야.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소비자 잉여라 그래요. 소비자가 땡 잡는 거. 반면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졌어. 8만 원이래. 근데 공급자는 사실 물건을 공급할 때 난 6만 원만 되면 최소 공급할 마음이 있었거든. 그게 뭐다? 이 부분이 최소 이 금액 받으면 난 공급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받았다 그랬죠? 이 사각형 면적 받았다니까요. 이 사각형 이 금액만큼 받은 거야. 이게 8만 원이래. 그럼 얼마 더 받았어? 2만 원만큼 더 받았지. 이 부분만큼.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산자가 땡 잡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치면 소비자 잉여 부분과 생산자 잉여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네. 총잉여 혹은 사회적 후생이라고 불러요. 사회적 복지. 그런데 이건 일반 재화시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 재화시장에서 여러분 옷 사러 갔을 때 얘기야. 옷이 나는 10만 원이라도 그 옷 살란다 하고 갔거든. 근데 8만 원을 샀다? 그러면 요게 얼마야? 2만 원. 땡 잡는 거지. 옷 만드는 공급자는 나는 6만 원만 받아도 그 물건 만들 거야 그랬는데 얼마 받았다? 예, 8만 원 받았으니까 2만 원 땡 잡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산물이 거래가 되면 생산물 시장이거든요. 생산물이 거래가 되면 지금 옷 같은 생산물 시장이거든요. 근데 생산물을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가 거래가 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요? 생산 요소 시장이라니까요. 갖다 붙이면 돼. 그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가 거래가 되는 건 토지 시장인데 토지를 임대차하는 시장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토지를 임대차하는 시장이라고 치면 이렇게 토지를 임대차하는 시장이면 여기가 임대료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수량이 되겠지. 그러면 토지 임대 수요와 토지 임대 공급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토지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진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 공급자들은 이만큼 토지를 공급하는데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일종의 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만큼 받아야 되겠지. 이해 가셨어요? 이걸 우리는 앞에서 전용 수입이라 한 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런데 더 받은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더 받은 부분 말하자면 생산자 잉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경제지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말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생산자 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경제지대라고. 돌아와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쳐 사회 전체 후생이라 한다. 사회적 복지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럼 세금이 부과되면 저기에 가격 혹은 임대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겠지. 100원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만큼은 수요자 또는 임차인의 부담이고 이만큼은 공급자 또는 임대인의 부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고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줄어버린 거야. 소비자 잉여가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세금 때문에 이만큼으로 줄었어.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런데 생산자 잉여가 세금 때문에 이만큼으로 줄었어. 그러면 좋아. 소비자 잉여 가운데서 생산자 잉여 가운데서
바로 사다리꼴 면적만큼이 줄어버렸네요. 사다리꼴 면적만큼이 줄었는데 세금으로 갔다고요. 이만큼 노란색, 파란색 세금으로 갔어.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삼각형 부분 요거 빨간색 요 삼각형 부분하고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어디로 갔냐는 거야. 그냥 없어진 거예요. 세금 때문에. 사회적 후생 중에서 사회적인 복지, 총잉여 가운데 또는 사회적 후생 가운데서 이만큼은 세금으로 갔지만 이건 그냥 없어진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이 빨간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걸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 하는 거예요. 세금은 이렇게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을 이야기해. 또 하나의 부작용, 세 번째 부작용. 사회적 후생 손실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전가라는 것, 두 번째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는 것, 세 번째 사회적인 복지가 줄어. 사회적 후생이 준다 그 말이에요. 후생 손실이 나타나. 우리 그림이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인데 복잡한 그림 같죠?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아주 간단해. 딴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책 280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이 복잡한 그림을 보려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수요 공급이 탄력적, 오른쪽은 비탄력적인 그림인데 봐봐요, 여러분. 사회적 후생 손실만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 부분, 이 부분 합친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봐봐요. 여기 합친 거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그러면 왼쪽 것하고 오른쪽 것하고 여러분 오른쪽 게 좀 더 작게 그린 거야. 비탄력적일 때 작아져. 자, 왼쪽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요거보다 요게 더 작아. 그럼 이 그림에서 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 오른쪽에 있는 비탄력적인 그림은 작아.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된다?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져.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세 부과로 인해 가격은 상승해서 수요자는 세금 부과 전보다 높은 그 가격을 지불한다 그랬죠. 공급자는 더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 그랬죠.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로 인해 소비자 잉여도 줄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 시 거래량은 많이 줄고 사회적 후생 손실은 증가에 탄력적이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은 적게 줄고 사회적 후생 손실도 작아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더 부연 설명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암기 포인트는 사회적 후생 손실은 비탄력적일수록 작다, 탄력적일수록 커. 그러니까 뭐하고 반대야? 조세 부담하고 반대지. 조세 부담은 비탄력일 때 크다 그랬죠. 다시 조세 부담은 비탄력일 때 크다 그랬죠. 쓰는데 말 시키지 마요. 다시 조세 부담은 비탄력일 때 크잖아. 근데 사회적 후생 손실은 비탄력일 때 작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사회적 손실은 조세 부담과 반대. 다시 조세 부담만 외세요. 조세 부담은 비탄력일 때 커. 근데 사회적 손실은 반대 이렇게 하라고. 비탄력일 때 작아. 탄력일 때 크고. 이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아시란 말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 이게 증가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에 의해 민감 부분이 의사결정할 때 민감하니까,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니까 그만큼 왜곡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많이 줄고 사회적 후생 손실도 크게 나타나고, 비탄력이면 둔감하니까 양도 적게 들고 사회적 후생 손실도 작아지고. 헷갈리니까 조세 부담을 먼저 위자. 비탄력일 때 조세 부담 크다, 탄력일 때 작다. 그리고 사회적 손실은 위지 말고 그냥 반대로 하자. 아셨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것들 문장으로 학습 정리.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없을 때는 이것만큼이라도 반복해 읽어달라 그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에 대한 학습 정리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부분에서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은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해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이론으로 배보에 의하면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인트에다 또 색깔 일부러 또 집어넣어봤어요. 밋밋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두 번째, 배보는
원료를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로 구분하여 원료 주수를 도출했는데 원료 주수란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 원료 중량의 비율입니다. 대안 그런 분수인데 대안 앞에 있는 거의 분모, 그 제품 중량이 분모, 대안 뒤에 있는 국지 원료 중량은 분자. 그래서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을 원료 주수로 한다. 세 번째, 원료 주수가 1보다 큰 경우는 원료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원료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가 무겁다는 뜻이고요.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가 큰 산업, 수송비가 많이 나갑니다. 국지 원료 많이 사용하는 산업, 이런 건 전부 다 원료 지향형 산업이 됩니다.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적고 높은 산업의 경우 기술, 정보, 시설, 원료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집적 지향형 산업에 해당됩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유리합니다. 집적은 모여 있는 거라 그랬어요. 경동시장의 한약방 이것도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으면 유리한 거다. 집적이다. 다섯 번째,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은 이윤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시장이 넓은 곳, 시장이 최대인 곳, 시장이 넓은 곳,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능은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의 오작동을 시장의 실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불안정 경쟁의 존재,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의 존재, 공공재의 존재, 거래 쌍방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을 둘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외부 효과. 다섯 번째,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큽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합니다.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딱 기억하십시오. 영화 촬영지, 드라마 촬영지와 주변 지역을 염두에 두십시오. 사적 비용이 큽니다. 그 많을수록 좋은데 적군요. 과소 생산. 시장 실패 발생하고 부유의 효과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어느 기업이든지 아니면 제가 흡연자, 담배 피는 어느 한 사람과 그 주변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서 과다 생산, 시장 실패 발생한다. 여섯 번째, 부유의 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그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 기업이 공해를 방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 정책의 수단 중 토지 이용 규제는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적 행정적 조치에 의거하여 구속하고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토지 정책의 수단 중에 직접적인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토지 수용, 토지 은행제도, 공공개발, 공공소유제도, 도시재개발 등이 직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아홉 번째,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종합부동산세,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축 등은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는 방법으로 토지정책 수단 중에 간접적인 개입에 해당됩니다. 시장의 틀을 유지하는 건 전부 다 간접적 개입입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중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도 간접적인 개입인 거죠. 열 번째,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 이용질서 확립 및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여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11번째, 지역지구제 실시하면 단기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 제거로 인해 주택의 수요는 늘고 그래서 주택 가치는 1억에서 1억 천으로 상승하고 기존의 투자자 1억 주고 산 사람들은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지역주거제 실시로 인한 초과이윤의 문제는 위치적 이점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서 이미 연탄공장 없어진 다음에 1억 1,000으로 오른 상태에서 산 사람은 사후적 독점,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연탄공장, 석탄공장 있었을 당시에 1억 주고 산 사람 사전적 독점에서 초과이윤이 야기됩니다. 13번째, 토지은행제도를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공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회 토지은행제도 공공토지 비축은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입니다. 직접적 개입이죠. 15회 임대료 규제 정책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도 부르고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부릅니다.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 임대료 규제 다 같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과시킬 수 없도록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균형가격 아래쪽에 설정하는 최고가격제입니다. 최고가격제는 균형가격 아래쪽에 통제하고 그렇습니다. 최고라고 위쪽에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래쪽에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그 말입니다. 16번째, 정부에서 규제 임대료를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한다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서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므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번째,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임대료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8번째, 정부에서 규제 임대료를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한다면 단기는 초과 수요가 작아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크고 장기는 단기보다 초과 수요가 커져서 그만큼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죠. 정책 효과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19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위쪽에 부과했죠. 그럴 경우는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회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1회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임대주택의 수요도 공급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효용 증가, 소비 증가로 나온다고 그랬죠? 22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에서 사적 시장의 주택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사적 시장보다 공공시장에서 더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수단입니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아예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니까. 23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해주면 사적 임차인들은 선택의 폭이 커져서 대체재가 많아지므로 수요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커진다 그 말이에요. 대체재가 많아졌으므로 탄력성은 커진다. 24회 조세의 전가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현상. 우리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더라 그 전가. 귀착은 25. 조세 귀착이란 재산세는 정부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 예를 들면 임대주택 시장이면 집주인, 임대인에게 부과되었는데 그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일부는 임차인에게 떠넘기니까 실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임차인도 부담하고 임대인도 부담하더라 하는 문제예요. 누가 각각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귀착이라고 합니다. 26에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요거 부과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부과하면. 27로 갈까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죠. 28회 공급자에게 조세 부과 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 탄력성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수요자 부담은 탄력성이면 수요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다. 탄력성이 커지면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반비례니까. 그다음에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가 비탄력이라면 수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니까 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B자 붙은 것이 부담이 크다 그랬죠? 탄자 붙은 것은 부담이 작아진다 그랬죠? 또한 공급도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B자 붙은 쪽이 부담이 크다. 공급자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사회적 생성실은 반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29에 공급자에게 조세부가 시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다 부담합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 하나도 안 부담하고 수요자가 모두 부담하고 이번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 비탄력이면 다 부담하고 완전 탄력이면 하나도 안 부담하고 그래서 딱 잘라서 보십시오.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거나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가 다 부담합니다. 그 다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다 부담합니다. 30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사적시장의 수요 탄력성을 크게 만듭니다. 사적시장의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탄력성이 커지면 부담은 적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30일에 조세 부과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고 그래서 수요자는 조세 부과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공급자는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이 더 낮은 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더 높은 가격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신 분이 많다고. 세금까지 포함해서.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문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을 언제나 강조 말합니다. 그렇게 그 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즉 960원 받는다는 뜻이야. 1060원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금액은 960원이야. 1060원 받아서 그건 세금은 100원 냈으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소비자 잉여도 줄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서 사회적 수행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거 세후 소득을 가리키는 거다는 말이에요. 세후 소득. 세후 소득이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32에 시험에 나온 대로 우리가 연습한 거예요. 32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 시 거래량은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수행손실도 증가해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 시 거래량도 적게 줄고 사회적 수행손실도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조세 부담은 비탄력적일 때 부담이 크지만 사회적 수행손실은 비탄력적일 때 작다. 따라서 사회적 수행손실과 조세 부담은 반대로 기억하시라. 다음 시간에는 우리 5주차로서 부동산 투자론을 꼼꼼하게 역시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